로기와는 벨기에 브뤼셀에 미리 국해 정치적 망명 신청을 해서 난민지위를 얻은 21살 된 탈북 청년입니다. 그리고 조혜진의 소설 로기완을 만났다는 방송국 다큐 작가가 그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일을 그만두고 관련 소설을 쓰려고 브뤼셀에 가서 그가 걸었던 거리, 그가 묵었던 숙소, 그가 자주 갔던 맥도날드, 그가 지냈던 고아원 등 그의 행적을 쫓으며 그에 대한 이야기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는 그저 이니셜 L에 지나지 않았다. 종종 무국적자 혹은 난민으로 명명되었으며 신분증 하나 없는 미등록자나 합법적인 절차 없이 유입된 불법 체류자로 표현될 때도 있었다. 그는 또한 그 누구와도 현실적인 교신을 할 수 없는 유령 같은 존재이기도 했고 인생과 세계 앞에서 무엇 하나 보장되는 것이 없는 다른 땅에서 온 다른 부류의 사람, 곧 이방인이기도 했다. 로기완은 난민 신청국 신분실에서 쓴 자술서에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기완이라 불리며 1987년 5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온성군 새설리 제7작업반에서 태어났다. 이 자술서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제3작업반에서 태어나 제5작업반에서 태어난 어머니와 결혼해 그를 낳고 그가 5살 때 탄광에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수많은 북한 주민이 사망한 일명 고난의 행군 시절 로기완은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의 삶을 보시죠. 로의 어머니는 겨울 내내 솜이 거의 빠진 군용 점퍼를 입고 목욕탕과 노래방으로 출근했었다. 연길의 겨울은 브뤼셀보다 더 추웠다. 로의 어머니는 낮에는 목욕탕 청소를 했고 저녁엔 노래방으로 출근해서 잔심부름을 하거나 취한 취객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 로는 어머니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만큼은 말리고 싶었지만 저녁에 2번째 출근을 하는 어머니를 막아선 적은 없었다. 연길에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젊은 남자가 일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젊은 남자란 공안의 눈에 쉽게 띄기 마련이었고 공안에게 걸리면 그 후의 일은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린다. 간혹 불법 벌목장이나 공사장 같은 곳을 찾아가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고 몸이 약했던 로는 감독관 사무실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고는 힘없이 돌아서야 했다. 로는 외가 쪽 친척이 어렵게 마련해준 그늘진 골방에 앉아 고향에서 가져온 책들과 한인교회 사람들이 기부한 중국어 교재를 건성으로 읽으면서 분주하게 출퇴근을 반복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좀처럼 오지 않는 일할 기회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자신의 왜소한 몸과 언제나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정신을 혐오하는 것. 로의 19살과 20살은 그렇게 소모됐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자정 무렵 노래방을 나오다 교통사고로 직사하는데 그는 공안에 쫓기는 신분이라 어머니한테 가지도 못하고 친척의 제안에 따라 어머니의 시신을 4,000달러에 팔고 그 돈으로 위조 여권을 사서 독일 베를린으로 밀입고 갑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광경을 보시죠. 20명의 동양인들이 독일 베를린 공항에 모여 있다. 그들은 18명의 중국인, 1명의 탈북인, 그리고 그들을 인솔한 조선족 브로커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옷차림은 하나같이 남루하고 표정은 없으며 노동의 흔적이 역력한 거친 손으로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그들. 그들은 지금 막 중국 칭다오 공항에서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해 독일 베를린에 도착한 보잉 747기에서 내렸다. 가슴을 졸이며 금세라도 옷을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박동소리를 내는 심장을 가까스로 숨긴 채 그들은 오직 눈으로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베를린 공항의 입국 심사대를 무사히 지나왔다. 모험의 첫 번째 관문이 그들의 등 뒤에서 스르르 닫히고 있었다. 일생일대의 선택 이후의 이별은 과묵하고 쓸쓸하다. 조선족 브로커는 일행을 모아놓고 출국 전에 나눠준 한국 국적의 유저 여권을 수거한 뒤 중국 여권을 돌려준다. 브로커와 중국인들이 주위를 살피며 능숙하게 여권을 교환하는 동안 처음부터 여권이 없었던 로만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가방의 손잡이만 만지작거린다. 여권 교환이 끝나자 중국인들은 잠시 서로의 어깨를 다독여주거나 진지하지 않은 포옹을 한 후 하나둘 황급히 등을 돌려 공항 밖으로 휘적휘적 걸어간다. 그들이 가는 길이 정착과 추방이라는 두 개의 갈림길 중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합법적인 비자가 부착되지 않은 외투 안쪽 주머니 속 고국의 여권과 겨우 며칠 정도의 숙식을 해결해줄 현금, 그리고 브로커가 끊어준 기차나 버스 티켓 등이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서로 있다 해도 한시적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모른 척했다. 남은 사람은 일행 중 유일하게 북조선 사람인 로뿐이었다. 벨기에로 가시오. 어느새 다시 나타난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보통 때처럼 일행을 떠나보내자마자 예약해놓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음날 홀가분하게 중국행 비행기를 타려 했던 브로커는 무슨 생각에선지 걸음을 돌려 로에게 다가가 그렇게 말했다. 브로커에겐 처음 있는 일을 터였다. 벨기에? 로가 그렇게 되묻자 브로커는 벨기에는 작은 나라지만 국제 조직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람을 함부로 잡아가진 않을 거라고, 또한 복제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난민 신청도 수월할 거라고 일러준다. 벨기에는 로가 염두에 두고 있던 목적지와는 달랐지만 브로커의 말을 들은 로는 절박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브로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행 책자를 꺼내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의 주소를 적어준다. 브로커가 적어 내려가는 메모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로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을 것이다. 브로커는 버스가 국경을 넘을 때에는 여권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항 근처의 유로라인 사무실에서 브뤼셀행 버스 티켓도 끊어준다. 브뤼셀이 벨기에의 수도라는 것과 벨기에에서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건 역시 브로커는 찬찬히 설명해 주어야 했을 것이다. 로가 몇 번이나 감사의 뜻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자 브로커는 담담하게 말한다. 살아남으시오. 브로커는 이어 말한다. 살아남으면 언젠가는 보지 않겠소. 그 말을 들은 순간 로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살아남는 것. 그것은 연기를 떠나올 때 이미 로에게 각인된 삶의 유일한 이유였고 어머니의 말없는 유언이었다. 현지에 도착하면 유용하게 쓰일 거라며 동전 몇 개도 챙겨준 브로커는 잠시 뜸을 들인 후 가방에서 여권 하나를 꺼내 로의 손에 쥐어준다. 좀 전에 자신이 수거해 갔던 남한 국적으로 되어 있는 로의 여권이었다. 가짜라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거요. 그 순간 브로커를 마주보는 로의 눈가는 붉었을 것이다. 브로커는 힘이 들어간 손으로 로의 어깨를 한번 잡아주었고 로가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안주머니에 챙기다가 문득 주위를 살폈을 땐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게 로기와는 버스를 타고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하는데 도착한 모습을 살펴보죠. 2007년 12월 4일 화요일 아침 6시 이니셜 L은 이곳에 정차한 하얀색 유로라인 버스에서 내렸다. 전날 저녁 베를린에서 출발한 유로라인 버스는 10시간이 넘는 운행 끝에 그를 이곳에 힘없이 뱉어내고는 다음 목적지인 프랑스 파리로 가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다. 밤과 새벽을 가로지르는 버스 안에서 모든 승객들이 짐짝처럼 몸을 접거나 구긴 채 불편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도 그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어두운 버스 창밖은 같은 필름을 반복해서 돌리는 것처럼 비슷비슷했기에 그는 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버스는 이 세상에는 없는 궤도를 따라 달리는 것 같았고
간간히 버스 창문에 비치는 가로등은 그 궤도를 안착하지 못한 별들처럼 쓸쓸했으며 낯선 언어로 쓰여있는 이정표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어떤 세계의 싸늘한 경고문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생전 처음 타보는 유로라인 버스 안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자주 의심해야 했다. 그가 버스를 탄 건 기차보다는 버스가 여권 검사에 소홀하다며 버스 티켓을 끊어준 브로커 덕분이었다. 그의 모습을 나는 상상의 영역에서만 완성할 수 있다. 커다란 청가방을 메고 허름한 청바지에 두툼한 파카를 입고 있다. 색이 바랜 갈색 모자를 썼고 유리에 금이 간 시계를 찼다. 보풀이인 장갑, 목을 칭칭 감은 촌스러운 색의 목도리, 실밥이 터지고 때가 탄 운동화. 버스에서 내린 뒤 주변을 두리번거렸을 그의 눈동자는 경계심으로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두려움으로 흐려지곤 했을 것이다. 바쁘게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어깨라도 한번 치고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할 수 없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했으리라. 그의 성은 로, 이름은 기완, 20살, 159cm의 단신, 47kg의 마른 몸. 영어뿐 아니라 벨기에의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나 네덜란드어도 습득하지 못한 채 멀거먼 가난한 나라를 혼자 떠나온 사람. 벨기에,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 아무리 발음해 보아도 여전히 입에 선 이 이름들을 끊임없이 혀 안쪽에서 부드럽게 굴려가며 무국적자이자 이방인인 로기와는 남쪽을 향해 한 발을 깊이 내디뎠다. 로기와는 다미의 거리 32원가에 있는 구슬립이라는 호스텔에 숙소를 구합니다. 2인룸을 혼자 쓰는 대가로 1박에 40유로를 내죠. 오케이, 40유로예요. 직원은 볼펜과 속박개를 내밀며 말한다. 40유로. 로에게는 큰 돈이었다. 그가 가지고 있던 650유로로 이 호스텔에서 2인실을 혼자 쓰려면 하루 한 끼만 먹는다 해도 2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주일 이내에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한다고 그는 순간적으로 다짐했다. 마지막 희망, 마지막 꿈, 마지막 여행지. 로는 직원으로부터 살짝 돌아선 채 안주머니에서 방수포를 꺼내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40유로를 셌다. 방수포에 쌓인 650유로. 그 장면을 상상하자 묵직한 통증이 가슴속에 내려앉으면서 숙박계의 이름을 적던 손길이 멈칫한다. 로의 일기를 정독하면서 단 한 번 독서가 중단된 것도 일기 후반부에 적혀있던 방수포에 쌓인 그 돈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었을 때다. 나를 이곳으로 이끈 시사 잡지의 문장 역시 바로 그 장면에서 비롯되었다. 늦은 저녁 구슬립 308호로 돌아가면 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끈 후 커튼을 닫았다. 암수능은 더디게 왔다.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스탠드를 켠 후에도 로는 여러 번 두 눈을 크게 끔뻑이곤 했다. 로는 언제나 시야가 완벽하게 밝아진 후에야 품 안쪽에서 조심스럽게 돈을 꺼냈다. 샤워를 할 때를 제외하곤 결코 몸에서 내려놓은 적 없는 방수포로 몇 번이나 싼 그의 전 재산. 그건 어머니와 맞바꾼 목숨보다 소중한 돈이면서 손을 댈 때마다 손가락 끝이 아니라 심장 안쪽에서 먼저 그 촉감을 아프게 감지하던 로, 오직 그만의 돈이었다. 방수포로 싸긴 했지만 오랫동안 품에 넣고 다녔던 지폐는 꼬깃꼬깃 됐을 것이고 동전들에서는 비릿한 쇠냄새가 났을 것이다. 로는 정신을 집중하여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돈을 셌다. 동전까지 모두 세어보았지만 아무리 세고 또 세어봐도 총 액수는 어제보다 늘 한 줌씩 모자랐다. 어디에서 그 돈을 써버린 것인지 로는 골똘히 생각해야 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배낭족들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이방저방 뛰어다니는 것을 환청으로 치부하면서 배가 고프다는 감각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작은 통증 같은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기도 하면서 자기 앞에 주어진 시간과 그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몇 장의 지폐만을 수심에 잠긴 얼굴로 걱정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론은 하루만 더 하는 심정으로 그 시기를 유예하고 있었다. 결국 로게와는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대사관 측은 그가 북에서 온 증거가 없다고 거절합니다. 당시 난민 신청을 하면 벨기에 정부는 이들을 24일 동안 무조건 수용소에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해주고 일주일에 50유로씩 주고 벨기에 언어도 배우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체류 허가가 나면 매월 625유로의 최저 생계비를 지급받기에 조선족들이 북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사관에서 거절을 당하고 거리를 걷다가 어느 골목에서 주저앉아 웁니다. 론은 조금 걷다가 멈춰섰고 다시 걷다가 주저앉았다. 수없이 불운을 짐작해온 자의 어깨는 끊임없이 나를 슬프게 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던 가상의 슬픔이었기에 마음의 밑바닥에까지 닿지는 않았었다. 그 짐작이 현실이 되었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뒷모습은 어느새 구체적인 슬픔으로 바뀌어 내 가슴에 얹어진다. 힘겹게 몸을 일으킨 로가 다급하게 어딘가로 휘적휘적 걸어가고 있다. 나는 똑바른 걸음으로는 그를 쫓아갈 수가 없다. 내 발걸음은 자꾸만 휘청거린다. 인적 드문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에야 로는 어느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 허리를 앞으로 깊이 숙여 끄억끄억 울었다. 로가 한참을 기대어 울다간 그 담벼락의 구체적인 위치를 사실 나는 알지 못한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오래오래 걸었지만 로의 환영은 손끝에 닿지 않는다. 어느 순간 힘이 빠지면서 나는 스르르 주저앉는다. 이쯤에서 나도 그만 울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가족이나 동료들이 동참할 수 없는 이 낯선 곳에서 이방인의 가면을 뒤집어 쓴 채 그 누구의 따뜻한 위로도 받지 못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내 마음의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싶다. 그러다 호스텔로 돌아온 그는 1박에 40유로 방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10유로짜리 도미토리로 숙소를 바꿉니다.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에서 희망을 버리고 온 로는 그날부터 도미토리 룸으로 짐을 옮겼다. 방수포 안의 현금은 118유로 52센트 뿐이었다. 아무데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도미토리 룸에서 고치처럼 잠만 잔다 해도 일주일을 넘길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살아남으려면 일을 찾아야 했다. 정식 신분증도 프랑스어나 영어를 구사할 능력도 없는 사람은 작은 공장이나 식료품점에서조차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로는 기대를 했고 기대와 동시에 포기했다. 연길의 골방에서처럼 로는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 쓰는 꿈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침 조식으로 나온 빵을 챙겨서 맥도날드 화장실에 가서 먹으며 하루를 버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방을 쓰는 여행객들한테 방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어느 비 내리는 수요일 저녁, 로는 담요를 둘둘 말고 누워있다. 허술한 벽 너머로 젊음을 탕진한 권리를 갖고 있는 여행객들이 웃고 떠들고 마시고 있다. 그들의 웃음소리, 맥주캔 구기는 소리, 시끄러운 전자음악 소리, 복도를 뛰어다니는 여자들의 장난스러운 괴성, 술에 취한 채 멍청하게 웃으며 그 여자들을 쫓아가는 남자들의 헝클어진 발소리, 선율이 자꾸만 꼬이는 엉터리 기타 연주 소리도 간간히 들려왔다. 로에게 그 모든 소리는 비현실적인 거리 감각 탓에 아주 먼 데서 들려오는 듯도 했고 귓등 바로 뒤에서 울리는 것도 같았다. 로는 추웠다. 온몸에서 땀이 났고 이마는 뜨거웠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갔다. 낡은 점퍼를 껴입고 담요뿐 아니라 침대 시트까지 벗겨서 덮어보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자정즈음 배낭만 던져놓고 도로 방을 나갔던 4명의 외국인들이 호기롭게 웃으며 방문을 왈칵 열어젖힌다. 여자들도 껴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둘둘만 담요와 시트 속에서 온몸을 떨며 신음하는 롤을 발로 툭툭 쳐댄다. 헤이 가이. 그들은 그렇게 무례한 인사를 건넸을 것이다. 잠시 나가 있는 게 어때? 누군가는 물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손에 든 맥주를 들이켜거나 값싸게 웃으며 담요와 시트로 가려진 작은 몸의 누군가를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질문을 가장한 요구, 연약하다고 짐작되는 자를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고 한심한 인간들의 수치심 없는 행동. 담요와 시트 속, 캄캄한 어둠 속에서 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들 중 한 명이 강제로 시트와 담요를 벗겨낸다. 로는 저항했다. 그러나 심한 몸살을 앓던 그들보다 한 뼘 이상씩 작은 로의 저항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시트와 담요가 힘없이 벗겨지고 마침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로. 폭소가 터진다. 여기 좀 봐. 아주 꼬마였어. 술 취한 자의 그 목소리는 거만하고 무례하여 상상만으로도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기 힘들다. 대체 몇 살인 거야? 차이니스? 재패니스? 그들은 생체 실험에 앞서 인격이 박탈당한 채 수술대 위에 올려진 싸늘한 실험체를 내려다보듯 찬찬히 로를 관찰하면서 비웃는다. 꼬마야, 어른도 없이 너 혼자 이런 데 오면 안 되는 거야. 누군가의 말에 나머지는 배를 움켜잡고 킬킬 웃어댄다. 여자들은 어린아이에게 겁을 주듯 두 손을 얼굴 앞에서 흔들며 유령 흉내를 내기도 한다. 다시 담요와 시트를 뺏어와 자신을 가리려는 로의 손을 또 다른 남자가 움켜잡으며 소리를 지른다. 나가! 나가라고! 나가라는 말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로를 남자 두 명이 문까지 질질 끌고 간다. 로는 남아있던 마지막 유료를 지불하고 겨우 얻은 구슬립의 도미토리 룸에서 그렇게 쫓겨난다. 힘없이 주저앉은 여전히 오한으로 몸을 떨고 있었을 로를 복도를 오가던 여행객들이 흘끗흘끗 쳐다본다. 한참 후 로가 기어가다시피 걸어간 곳은 복도 끝에 위치한 공용 화장실이었다. 화장실로 쫓겨간 로는 새벽까지 변기 위에 앉아있다가 동틀 무렵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어지럽게 얽힌 채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가방을 쌌다. 그날 로는 구슬랩에 묵은 이후 처음으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 로의 지갑엔 6유로 52센트가 방수포에 쌓인 채 들어있었다. 6유로 52센트란 로가 한국 대사관에 다녀온 후 일주일 동안 숙박비를 제외한 그 어디에도 단 1센트의 돈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그렇게 호스텔에서 나와 3일째 화장실에서 잠을 자며 브뤼셀 거리를 배회하다가 결국 구걸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의 브뤼셀은 활기 넘치고 화려했지만 동양의 가난한 나라에서 온 로에게 그들의 경쾌한 걸음과 풍요로운 웃음은 헛것 같았다. 몸살은 나아지지 않았고 배고픔에 대한 감각은 더더욱 날카로워졌다. 로의 주머니엔 한 덩어리의 빵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로는 길거리 쓰레기통에서 누군가 먹다 버린 샌드위치 한 조각을 찾아내어 허기를 달랜 후 남역으로 들어갔고 간이 벤치에 누워 잠이 들었다. 여간은 난방이 되지 않아 거리에 누워있는 것만큼 추웠다. 신혈이 잃었다. 나쁜 꿈도 꾸었을까? 여간엔 오래 있지 못했다. 영내 직원도 이미 구획을 짓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노숙자들도 새로 들어온 동양의 키 작은 남자를 받아줄 의향이 없었다. 새벽 2시에 로는 역에서 쫓겨났다. 로는 기차역과 지하철역이 연결되는 지하도로 내려가 화장실을 찾아갔다.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된 지하도 내 화장실은 50센트짜리 동전을 넣어야 들어갈 수 있었다. 50센트를 지불하고 화장실로 들어선 로는 언제나처럼 화장실 가장 안쪽 칸에 자리를 잡았고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린 후 목도리로 머리를 감싼 채 쭈그리고 앉아 잠을 잤다. 간간히 6유로 2센트가 들어있는 방수포를 손으로 더듬었다. 다음 날도 로는 그 화장실에서 잠을 잤다. 남은 돈은 5유로 52센트. 2007년 12월 22일은 크리스마스 전주의 토요일이었다.
거리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로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리 생활을 한 지 3일째 되는 날이기도 했다. 로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어를 했다. 트론 지하철역의 예술의 길 방향 계단에 서였다. 로는 모자를 벗은 후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체를 구부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를 취했다. 벗어놓은 모자는 앞에 두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선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만 흘러간다. 섣부른 연민은 안 된다고 머리는 명령하지만 느리게 흘러가는 그 화면 속 어딘가에는 로를 지켜보는 내 슬픈 시선이 포함되어 있다. 고갈할 준비를 마친 로는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하모니카를 꺼냈다. 몇 곡이나 연주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지 로는 기억하지 못했다. 자다 깨다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돈은 5유로 정도가 모였다. 10유로 정도의 돈을 들고 로는 거의 의식을 상실한 채 걸었다. 로를 조종한 것은 뭐라도 먹어야 한다는 단순한 욕구였을까? 아니면 한번 끝까지 걸어가 보아야 말겠다는 무모한 집념이었을까? 로의 걸음이 멈춘 곳이 바로 이곳 브루스 광장이었다. 브루스 광장은 중국과 인도, 태국과 베트남 식당이 모여있는 아시아 식당 거리이기도 하다. 로가 붉은 나방을 본 건 그 식당 거리 초입이었다. 아름답구나. 로는 속삭였을 것이다. 브뤼셀의 화려한 밤 조명을 바라보며 로는 적지 않았던가. 낮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크고 작은 나방들이 밤이 되면 그제야 등에 불을 밝히고 거리를 날아다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곤 했다고. 그러니 그날의 브뤼셀 밤 조명은 반드시 아름다웠어야 한다. 주머니 안에는 땀에 젖은 돈이 들어있었지만 로는 식당으로 들어가는 대신 그 전나무 아래에 놓인 벤치에 앉았다. 온몸이 느슨해지면서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졸음에 밀려왔다. 로의 의식은 조금씩 마비되어 갔다. 그날 밤 로의 잠은 어쩌면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도착지가 없는 여행이었다면 음식 냄새 향기롭고 붉은 나방 천지인 이곳에서 그만두어도 괜찮겠다고 로는 의식의 뚜껑을 빈틈없이 닫으며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로가 깨어난 곳은 경찰서였다. 다행히 그는 경찰서에서 좋은 경찰을 만납니다. 경찰은 그의 모습이 왜소해서 그가 청소년인 줄 알고 고아원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아이들한테 구타를 당하긴 하지만 숙식을 해결하게 되어 기력을 차립니다. 고아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가 한국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고 통역을 구해서 그는 결국 난민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로기와는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인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서빙을 하던 라이카라는 동남아 여인을 만나 사랑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인이 불법 체류자로 체포되었다 도망 나오고 로기와는 그녀를 먼저 영국으로 미립국 보내고 자신도 그녀를 따라 그토록 어렵게 얻었던 난민 지위를 포기하고 영국으로 떠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는 자신의 아내보다 사랑을 선택했던 것이고 이 부분이 드라마 로기완에서 주인공들의 절절한 사랑으로 그려지고 있죠. 소설의 마지막은 화자인 주인공이 영국에 있는 식당으로 그를 찾아가 그와 악수를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2011년에 발표되어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하고 KBS 선정 우리 시대의 소설 50선에도 뽑힌 바 있는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영화화되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설은 작고 왜소한 가진 것 하나 없는 탈북 청년이 낯선 벨기에 브뤼셀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며 난민 자격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한 축으로 그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브뤼셀에 간 적이 있는데요. 호텔 앞에 있던 흑인들의 험상궂은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런 곳에 돈 한 푼 없이 떨어져서 며칠 거리에서 지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소설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이야기를 섬세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소설 속 등장하는 주인공이 얽힌 에피소드들은 저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긴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작품이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버티고와 함께 원작 읽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